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혜민 PD입니다. 이 시간쯤 되면 점심 드시고 졸음이 쏟아질 텐데요.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생생경제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하루에 한두 잔은 꼭 마시는 이 커피를 조금 더 싸게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건데요. 첫 번째 생생 인터뷰에서 경희대 김도훈 교수와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도시재생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에 여러 문제가 있었던 재개발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낙후된 도시를 재정비하는 사업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점검,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8년 2월 22일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저는 바나나 1개 그리고 커피 한 잔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제 아침 식사 비용이 좀 싸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면서 바나나, 망고 그리고 커피 등을 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올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한중미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가지고 오게 될지 경희대 국제대학원 김도훈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했는데 어떤 국가들이죠? 중미라 하면 네. 낯섭니다, 모두 다. 그런데 커피가 많이 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커피가 많이 나고, 북미와 남미 큰 대륙을 연결하는 얇은 그 띠가 있지요. 네. 그 띠 국가들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까지, 멕시코 바로 밑에 있는 5개국이 중미 이 지역의 경제를 발전하려고 자기들끼리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나라들하고 우리나라가 마침내 경제 관계를 맺게 된 셈이죠. 네. 이름이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한두 번쯤은 들어본 국가입니다. 네. 그렇죠. 이 5개국의 네네. 아마 지금 사회 보시는 분처럼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 맞아요. 그리고 열대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원산지 국가니까요. 네네. 마야 문명의 흔적이 있는 곳. 그러면 아무래도 좀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5개국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구가 5개국 합쳤어요. 약 3천만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한 절반을 조금 넘는 인구 규모고요. 아주 가난한 두 나라 온두라스, 니카라과가 한 $2,000 1인당 GNP가. 네. 그리고 조금 잘 사는 코스타리카, 파나마가 $10,000이 조금 넘는 그런 그 소득 수준을 갖고 있으니까 한 $5,000 평균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보다는 아마도 한 7분의 1, 8분의 1 규모 되는 그런 경제다라고 네.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소득 수준은 아직 낮지만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모든 이 지역의 나라들이 경제 발전, 산업 발전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실은 우리나라 기업계에서는 이미 이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섬유, 의류라든지 가전제품 조립이라든지 해서 북미 시장으로 파는 그런
비즈니스를 이미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시아 국가 최초라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바로 우리 이웃 중국이나 일본은 그야말로 산업이 꽤 강하기 때문에 해외 수출을 많이 해야 먹고 사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그런 만큼 한중일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규모가 큰 나라들인 이 경쟁국들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입장에 우리나라는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경제 규모는 아직 작다 하지만 이곳에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들어갔다라는 것, 그건 큰 의미를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을 교두보로 삼아서 남미 그리고 북미,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네. 비즈니스를 열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이건 굉장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선점했다는 것, 또 다리로 삼아서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네네. 5개국의 대부분의 국가가 95% 이상의 관세 철폐를 약속했는데 95% 이상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한중미 FTA를 체결하고 나서 자신 있게 발표한 게 이 나라들이 미국이나 EU하고 FTA 한 수준보다 네. 우리나라하고 FTA를 했을 때 좀 더 나은 수준으로 시장 개방을 해주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수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철강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가 강한 가전제품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한 셈이고요. 굉장히 그 모든 부분에 적어도 즉시 철폐든지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관세를 다 철폐해 준다는 조건을 얻은 셈이고요. 네. 대신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FTA 협상이라든지 국제 통상협정을 맺으면 우리가 얻으면 반드시 우리도 좀 뭘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줘야 됩니다. 그럼요. 협상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 것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관심이 있는 네. 그런 커피라든지 원당 이런 건 즉시 철폐를 우리나라도 해주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바나나, 망고 등은 한 5년에서 7년에 파인애플도 포함되고요. 5년에서 7년에 걸쳐서 관세를 다 철폐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서로의 이익을 교환한 셈이죠. 우리는 공산품을 많이 수출하고 그쪽은 열대산 과일을 많이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을 서로 확보했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싼 가격에 같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정말 반가운 일이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국내의 산업 피해거든요. 이 그렇죠. 국내의 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방안도 있습니까? 결국은 이런 좀 우리나라보다도 개발 수준이 좀 떨어진다 할까요? 개발도상국하고의 FTA를 맺을 때는 주로 농산품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언급한 열대산 농산품에 대해서는 경쟁하는 우리나라 산업이 없으니까 그렇죠. 안심하고 열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부담을 가지는 분야가 쌀이라든지 고추, 마늘, 양파 네. 등의 우리 특유의 농산물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니까 우리는 그건 양호하지 못 관세를 인하하지 않겠다 하고 양을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담이 좀 있는 항상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은 16년에서 한 20년에 걸쳐서 네. 서서히 관세를 철폐하는 그런 보호 장치를 한 셈입니다. 네. 한중미 FTA 관련된 내용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한중미 FTA의 경제적인 효과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한다기보다는 네, 예상이요. 전문 연구기관에서 그 연구한 결과를 보면 역시 큰 나라들하고 우리 FTA를 했을 때보다는 기대 효과는 그다지는 크지는 않죠. 당연히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네.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GDP가 증가하는 효과를 0.02%로 봤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 후생 말하자면 이렇게 가격이 인하되고 이름으로써 우리 소비자들의 이익이 커지는 것이 6억 9천만 불. 그리고 우리나라 생산 증가가 되는 효과가 2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역시 이런 수치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우리 참 지금 어려운 통상 환경이 지금 꽤 어려워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의 보호무역 파고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는 셈이고요. 네. 그걸 좀 우회하기 위해서 멕시코 같은 데 가서 생산해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수출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마저도 싫어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멕시코에다가 큰 이렇게 장벽을 쌓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굉장히 이렇게 그 미국 시장을 접근하는 길이 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만일 좋은 교두보를 마련한다면 또 하나의 북미 시장을 접근하는 루트를 마련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 기업들한테도 꽤 긍정적인 그런 신호가 아닌가 네. 하고 생각해 봅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한미 FTA 네네. 개정 협상도 진행 중이고 또 트럼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내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계속해서 주장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늘리면서 돌파구를 찾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느낍니다. 이 보호무역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강하게 우리나라에게 대을 가하고 있는 나라가 결국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 대표 선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보호무역을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결국은 큰 시장을 가진 나라들이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거기에 물건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나라들이 우리나라, 일본, 중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죠. 결국은 이런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그리고 통상 용어로도 프렌즈 그룹이라고 합니다. 친구 집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나라들을 자꾸 많이 만드는 것이 네. 이 보호무역 파고를 넘어서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비록 소국이라 하지만 미국 바로 가까이 있는 이 나라들하고 이런 FTA를 맺었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통상 압력을 좀 넘어설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좋은 어떤 수단으로 여겨져서 저는 이것이 참 어려운 우리 지금 통상 환경에서 굉장히 반가운 뉴스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네요. 네. 이해가 맞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 그리고 이번 FTA처럼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국가들과 이런 FTA를 체결하는 것, 이런 방안들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국제대학원 김도훈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경제공감사전은 경제와 관련된 개념이나 단어의 뜻을 여러분이 새롭게 써주시는 코너인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오늘 공감사전 주제는 젠틀리피케이션입니다. 젠틀리피케이션. 어렵죠? 신사의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원래의 뜻은 낙후된 지역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는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핫플이라 부르는 서울 북촌, 망리단길, 경리단길 이런 데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혐핫이라고 해서요. 핫한 곳을 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생생경제 2부에서 또 이거 관련된 인터뷰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인터뷰 들으면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자 기다리면서 저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생생경제 2부 경제 톱뉴스로 문을 엽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이 5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고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나온 자료인데요.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4분기 가계소득이 444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4분기 431만 2천 원과 비교하면 13만 3천 원, 3.1%가 늘어난 건데요. 이 4분기만 놓고 보면 2012년 이후에 5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고 또 이 분기별로 따지면 2014년 1분기 이후에 15분기 만에 최대였습니다. 가계소득이 크게 늘어난 건 이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좀 10% 가까이 늘었기 때문인데 사업소득은 이 부동산 호황으로 임대소득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 거고 재산소득 역시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한 게 가계소득의 가장 큰 비중은 근로소득이잖아요. 네. 그런데 근로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가계소득의 핵심은 근로소득입니다. 이 근로소득이 전체 가계소득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지난해 4분기 근로소득은 293만 2천 원으로 전년 4분기보다 2만 6천 원, 0.9%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3분기 1.6%와 비교해도 증가율이 오히려 0.5%포인트 떨어진 거고요. 이 4분기 기준으로 보면 2015년 4분기 이후에 3년 연속 0%대 증가에 그치면서 네. 이 부동산을 뺀 가계소득은 여전히 좀 제자리 걸음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동산 있는 가게만 소득이 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네. 비만, 이 개인의 건강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9조 원에 달한다고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보고서인데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06년에는 4조 7,600억 원 정도였는데 2015년에는 9조 1,500억 원까지 늘면서 10년 새 2배 가까이 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의 사회경제적인 비용은 이 질병에 따른 직접적인 의료비에다가 또 이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또 의료 이용에 따른 생산액 손실액, 간병비와 교통비 등을 모두 합친 개념인데 네. 건강의 사회적인 가치를 분석할 때 주로 좀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아지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항목별로 어떻게 돼요? 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의료비가 5조 3,800억 원으로 60% 가까이 좀 차지를 했고요. 네. 조기 사망액이 18%, 또 이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이 15%, 간병비가 5% 등의 순이었습니다. 비만에 따른 질병 군별 손실을 보면 이 당뇨병이 2조 2천억 원으로 24%로 웃돌면서 가장 컸고요. 이 고혈압과 허혈성 심장질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도 비만인은 정상 체중인보다 이 당뇨병에 걸릴
걸릴 확률이 4.8배, 또 고혈압에 걸릴 확률은 2.95배까지 좀 높아서 이 건강에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고도 비만이 주로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좀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네. 많은 비용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은데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네. 서울시가 앞으로 5년간 임대주택 24만 가구 추가로 공급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서울시가 오늘 이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공공이 임대주택을 좀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이 기존의 공공 임대주택은 물론이고 민간과 손을 잡아서 이 같이 하는 공공 지원주택도 이 적극적으로 좀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시는 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5년간 전체 임대주택을 24만 가구 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공 임대주택이 12만 가구, 또 공공 지원주택이 12만 가구로 절반씩 추진하기로 했고요. 네. 서울시는 임대주택 사업에 모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2조 원은 시민펀드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시민펀드는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이 공적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을 해서 네. 수익을 좀 어느 정도는 나눠주고 또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주택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즐거운 일 없을 우리 청년들에게도 조금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임대주택 중에 절반 이상은 청년 세대에게 돌아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14만 5천 가구를 이 대학생과 신혼부부 같은 청년 세대에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대표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물량을 애초에는 5만 가구였는데 최대 8만 가구까지 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공급 확대와 함께 일자리 지원도 좀 확대하기로 했는데 청년주택 내에 이 청년 창업 지원센터라는 커뮤니티 시설을 좀 설치를 해서 주거와 함께 일자리도 좀 지원하는 공간도 좀 만들어간다는 계획이고요. 네.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주거와 일자리 안정화 정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가 여전히 낮았다는 소식 전해주세요. 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 한국 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가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100점 만점에 54점에 그쳐서 전년보다 점수는 1점 오르는 데 그쳤고요. 이 순위도 52위에서 51위로 한 계단 올랐습니다. 2016년에 52위는 1995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순위였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50위를 기록했던 2003년 또 2016년과 17년을 제외하면 최근 20년간 30위에서 40위권을 좀 유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좀 순위가 좀 많이 떨어진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국 중에서는 29위를 기록해서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는데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와 슬로바키아, 그리스, 헝가리, 터키, 멕시코 등 6개국에 좀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순위가 확 떨어진 뭐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한국투명성기구의 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좀 제시한 방안을 좀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네네. 이 기구는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 사회 고위층의 구조적인 부패를 좀 막고 이 무너진 국가 청렴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구체적인 대안까지 좀 제시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재편을 통한 이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 설치, 또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개혁, 또 재벌 고위층 부패 처벌, 청탁금지법의 엄격 시행 같은 것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는 뉴질랜드가 꼽혔고요. 또 덴마크와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공동 6위로 순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온다고요. 아까 한국투명성기구가 얘기한 것처럼 이 구조적인 부패를 막고 다시 구조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비자 분야의 집단 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집행체계 개선 TF 최종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TF는 이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민사와 행정, 형사 등이 다양한 법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공정거래법 집행 시스템을 좀 혁신하기 위한 조직인데 TF는 이 소액, 다수 피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도입 범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렸는데 담합과 제조물 책임, 또 표시 광고로 좀 한정화되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폭넓게 다 도입하자는 복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집단 소송제는 잘 아시겠지만 피해자 한 사람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하면은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네, 오늘 경제톱뉴스 지금까지 비즈니스워치 김충동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이태원, 망원동, 홍대, 이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곳들인데요. 말 그대로 핫한 곳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저도 몇 달 전에 밤늦게 이태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은 완전히 대낮이더라고요. 사람들도 많고 불도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도시 뒤에는 반드시 어두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련 대책도 내놨고요.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하고 현재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님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핫플레이스 이야기를 했는데 핫플레이스에 가면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진 상점들만 있고 일본같이 이렇게 100년 이상 된 상점들 뭐 이렇게 조금 고풍스러운 가게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보통 그런 현상 보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엔 장인 정신이 없다라고 네. 비판하시는데요. 사실 그건 2차적 문제고요. 우리나라는 임대차 제도 토양이 일본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기한을 설정하지 않는 임대차, 그러니까 무기한 임대차가 기본이고요. 그래서 대를 잇는 가게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법률은 임차 상해는 5년까지밖에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어떤 가게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5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드디어 5년이 지났네요. 그럼 이제 결정하세요. 월세를 지금보다 10배를 더 내시든지 10배요? 아니면 그냥 나가시든지요. 네. 건물주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네. 임차 상해는 그냥 가게를 접어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제도가 이렇게 설정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0년 가게는커녕 5년 가게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보도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홍대에 유명했던 LP 가게도 그렇게 해서 없어지고 서점들도 그렇게 해서 문을 닫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저희가 공감사전에서도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소장님이 조금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보통 젠트리피케이션을 거칠게 말하면은 구도심이 발전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임대료가 올라서 기존 임차 상인들이 내쫓겼다라고 네. 보통 거칠게 언론에서 소개가 되는데요. 사실은 임차 상인만 내쫓기는 게 아니고요. 기존 거주지에 살던 주거민이 내쫓긴 형상도 젠트리피케이션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비자발적으로 이주를 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뭉쳐서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한 자구책을 많이 내어놨어요. 부산과 대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도 추진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학로의 300석 미만 소극장에 임대료를 100% 지원해 주기도 했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봤는데 그럼 정부의 이런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요. 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가리지 않고요.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나온 대책들 거의가 전부 다가 실효성이 없거나 비효율적입니다. 네. 가령 조례 같은 경우는요. 임대인이랑 임차 상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에 무슨 대단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처럼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언론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지금 상생협약이 체결된 지역의 상인들이 막 속수무책으로 내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네. 네, 근데 정부는 또 상생협약에 무슨 대단한 대책인 것처럼 홍보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에 무척 열심히 했구나라고 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네. 속수무책으로 내쫓기고 있다. 이 문장이 가슴이 아프네요. 이런 이야기들은 보통 재개발 산업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속수무책으로 내쫓기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가 흔히 들어온 재개발 뉴타운 사업과는 다른 겁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게요. 네. 사업들이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좀 바뀐 거고요. 그러니까 현행 도시재생법이 어떻게 짜여졌냐면요. 도시재생 지역이 선정되고요. 거기서 그냥 무슨 사업을 하면은요, 그게 다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도시재생 지역에서 뉴타운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도시재생 사업이 되는 겁니다. 간판만 바꿨네요. 네, 그러니까 간판만 바뀐 거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거예요. 도시재생 사업이.
근데 그 도재생 사업은 일단 기존 거주자들의 개선된 생활 여건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기능을 회복하겠다. 도시 경제를 회복하겠다. 이제 이러한 목표들을 갖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발전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고요? 이게 사람들이 그 도시 재생이라는 갑자기 타이틀이 들어오니까 기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랑 완전히 다른 어떤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여기시는데요. 사실은 그 기존 뉴타운 사업이랑 도시재생 사업이 문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지금 서대문역 근처에 있는 도니문 박물관 마을이거든요. 네. 거기는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다가 도시재생으로 아까 그 진행자님 말씀처럼 간판을 바꿔던 지역입니다. 네. 그 뉴타운 조합이 그 뉴타운을 시작하면서 그 아파트 용적률을 올려받는 조건으로 서울시한테 기부 체납하기로 해서요. 네. 서울시가 2015년에 그 지역을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부터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럼 그 후에 거기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은 기존 뉴타운 사업처럼 길거리로 내쫓기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네. 당시에 서울시가 내쫓기는 상인들을 위해서 대책을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어요? 네, 똑같았어요. 그냥 뉴타운 조합이 하는 것과. 네. 그래서 그 내쫓기는 과정에서요, 정확히 말해서는 2016년 4월에요. 거기서 횟집을 운영하시던 상인 한 분이 분신을 해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아휴.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요, 지금 도니문 박물관 마을은요, 도시재생 어떤 성공 사례로 선전되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던 중에 사람이 죽어나간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모르죠, 그거를. 네. 서울시는 말하기 어렵겠죠. 특히 지금같이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는 네. 더 그렇죠. 네. 도니문 박물관 마을에 관한 그 화려한 기사들만 저도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업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백서를 발간하기도 한다는데 그 안에 이번에 새로 세워진 세운상가가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운상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세운상가는 도시재생의 상징이죠, 거의. 근데 거기도 문제입니다.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서울시가 거기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보행데크를 만들었어요. 네. 3층에.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막 몰렸는데요. 그렇죠. 이동인구가 몰리면 건물주들이 하는 일은 뻔하잖아요. 바로 월세를 올리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거기 건물주들이 지금 월세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인들이 내쫓기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게 언론에 잘 보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아예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요, 세운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전자부품 같은 것들을 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관광객이 대체 뭐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들 입장은 하나도 고려 안 하고요.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가 바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없죠. 서울시한테 당했다고. 세운상가는 이 전자물품을 사고 파는 목적이 뚜렷한 건물인데 그리고 상인들이 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물인데 상인들이 오히려 쫓겨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정부가 앞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을 투기 지역인 서울을 제외하고 낙후된 지역들로 점차 확대해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지역 발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발전적 측면에서 그런 건데 문제는 세운상가 사례에서도 나오듯이요. 이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묻지 않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자들이 보기에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을 외부자들이 보기에 매끄럽게 갖고 사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안에서 자꾸 사고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문제들을 우선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저는 사람들 만나면서 하는 게 도시재생 사업은 상식 파괴 사업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어떤 위험이 벌어질 것 같은 행위를 할 때는요, 안전장치부터 적용을 해요. 가령 오토바이를 타기 전에 헬멧부터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시재생 사업은 결국,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 사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우선 우려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인 건 불을 보도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안정장치부터 설계를 하고 도시개발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이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선 사업부터 시작하고 사고가 터지면 그때 가서 수습을 하겠다는 식이거든요. 네.
상식이 지금 상식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업인 거죠, 지금. 그래서 상식 파괴 사업이라고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보완되려면은 가장 먼저 어떤 걸 고려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그냥 뭉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임대료 상승형 젠트리피케이션을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어요. 네. 세운상가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그러면은 임대차 제도를 우선 개선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두에 우리나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5년까지밖에 보호를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선 개선을 하고 그 후에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임대차 제도를 우선 먼저 정비하자. 임대차 제도로 우선 정비하자. 사실 이제 가정집은 전세가 2년이잖아요. 네, 그럼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이고요. 이 5년인데 2년하고 5년 엄청 빨리 갑니다. 네. 네.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이거 먼저 이 부분부터 보완되면서 재생이든 개발이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8745님께서 젠트리피케이션 처음 들어봐요. 어렵다고 했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했습니다. 격리단길 가본 적 없지만 모두가 잘 사는 고장이 됐으면 좋은데 현실에서는 어렵죠. 치안이 보장되고 개성 있는 문화도 살리며 기존 토박이 분들과 함께 수준 있는 동네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소장님의 바람이고 또 우리의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아는 힘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경제를 아는 힘 목요일 코너죠. 홍영만의 경제 수업. 오늘은 한국 GM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여대 홍영만 교수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저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김우성 PD 대신. 네, 제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GM 코리아 이 군산 공장 폐쇄 문제가 연일 매우 뜨겁고요. 뉴스 저희도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그 현안에서 조금 물러나서 좀 더 큰 시각에서 이 문제를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아주 기본적인 이 GM의 결정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진행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를 좀 더 이제 글로벌한 시각에서 본다면 사실 그 GM은 2009년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을 때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 정부의 그 공적 자금을 받아서 회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네가 어쨌든 망하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오로지 그 비용 절감에만 신경을 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많이 잃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 몇 년간 그 호주나 인도에서 GM이 철수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GM의 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의 이 생산 규모 축소도 GM으로서는 굉장히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거의 반강제하고 있는 상황도 이런 그 결정에 큰 한 몫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사실 어제 GM이 그 미국에서 캔사스주에 있는 공장에다 3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는데 네. 이런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GM이 한국에서 철수해서 디트로이트로 돌아오는 게 자기의 공적이다 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을 정도니까 네. 네. GM의 사정이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의 첫 번째는 GM 회사 자체의 경쟁력이 약화됐었고 또 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이런 세계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맞물려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도 좀 이렇게 배경을 넓게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오로지 이 군산 공장 문제만 국한에서 풀어나가려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군산의 지역 경제를 걱정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제 공장을 살리려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겠죠. 네. 더군다나 이제 그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정부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더욱 절실하게 이제 군산 공장의 폐쇄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M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GM이 처한 그런 이 현실을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상대방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줄 건가 하는 협상 전략을 세워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협상 전략을 우리가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세운다고 하면 그럴 때는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글로벌한 관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연 그 GM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약 1조 원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우리가 이걸 들어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한국에서의 어떤 생산 약속 또 고용 안정 보장 이런 거를 우리가 항구적으로 과연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부가 지방선거 같은 이 국내 상황을 염두하지 말고 염두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좀 글로벌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거듭 강조하고 계신데 호주에서 GM이 이미 그 보여준 행태가 있잖아요. 네. 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서 GM이 보여준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거랑 아주 비슷합니다. 네. 왜냐하면 2009년 이후에 이제 GM 호주도 우리나라 지금 군산 공장처럼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가동률이 크게 저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GM이 우리나라 정부에 지금 요구하듯이 호주 정부를 압박을 해가지고 2010년부터 한 3년에 걸쳐서요. 소형차를 자기네가 연구 개발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한 2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호주로부터. 네. 그래 놓고서도 2013년에 가서 털커덕 그냥 종국에는 미련 없이 떠나버린 겁니다. 먹튀했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GM의 글로벌 경영 환경에 비추어 봤을 때 GM이 호주에서의 전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요구를 해놓고 그리고 이런 지원을 1조 원가량 해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자기네 빚잔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정부가 진짜 협상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냥 GM 공장, 군산 공장을 매각하자 이런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매각이 된다고 그러면은 매우 저희로서는 바람직하죠. 네. 그런데 이제 과연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매수자가 나올까 하는 것이 사실 시장 전문가들이나 또는 정부의 고민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 규모를 보면 네네. 지금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미 차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현대나 기아 등 이제 국내 업체들의 생산 능력도 사실은 지금 현재도 과잉돼 있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군산 공장을 매각할 수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867님, 정다운 아나운서님 생생경제 맡으셨어요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다운 아나운서가 아니고요. 김혜민 PD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